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저희 교재 105페이지로 갑니다. 자, 105페이지 가면 이제 주제가 고가주택, 지난 시간에 말미에서 말씀드린 고가주택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자, 이 고가주택은 우리 계산 문제로도 나온 적이 있었는데요. 바로 이제 이 얘기입니다. 고가주택이나 아니면 입주권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배운 내용이 이거 있었죠. 우리가 양도세 계산을 논하기 전에 그 전에는 양도 차익이 생겨도 세금을 한 푼도 안 내는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자, 그래서 그게 뭐였냐면 한 세대가 하나의 주택을, 그렇죠? 하나의 주택을 몇 년 이상, 네, 2년 이상이었습니다. 2년 이상을 우리가 보유를 하다가 처분하면 차익이 생겨도 세금을 받지 말자, 이런 얘기가 있었죠. 그러면 이때 2년 이상 보유했었고, 단 조정지역으로 분류된 지역은 몇 년 이상 거주해요? 2년 이상을 거주를 해라. 그러면 된다. 이때 거주라는 것은 우리가 전입일로부터 전출일까지를 말하는 거죠. 그런 차익이 생겨도 얘는 비과세를 주겠다. 그럼 여기서 이때 주택이라는 것은 고가주택이 됐을 때는 비과세 적용을 할 수가 없다. 비과세 적용을 할 수 없다. 네, 이런 얘기 있었어요. 비과세가 안 된다. 다만 그러면 차익이 생기면 세금을 몽땅 다 과세할 거냐? 그건 아니고 우리가 차익이 생긴다면 요거는 우리 작년까지는 9억 초과했었어요. 9억 초과했었는데 9억 초과해서 12억, 그렇죠? 12억 초과로 개정을 했다. 12억 초과로 개정을 했다. 예, 그래서 12억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럼 12억 초과분에 대해서 과세를 하자, 이런 얘기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이때 그 공식이 있었는데 얘는 우리 교재 나온 것처럼 양도 차익을 계산하거나 아니면 장기 보유 특별공제액을 계산할 때는 여기다가 12억 초과분의 비율만큼을 과세하자. 이것이 개정이 됐다, 이런 얘기 되겠죠. 이것이 개정이 됐다. 자, 이게 포인트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 교재 보시면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1번의 양도차익은 일반적인 양도차익. 일반적인 양도차익은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빼는 거죠. 그 양도차익 곱하기 뭐분의, 그렇습니다. 그 공식을 보시면 뭐분의 양도가액분의, 그렇죠? 양도가액분의 뭐에서? 양도가액에서 마이너스 얼마? 12억을 차감하는 거. 이걸 얘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가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일반적인 양도차익. 일반적인 우리가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일반적인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 뭐예요? 일반적인 양도차익에다가 곱하기 공제 비율. 네, 여기 바로 장특 공제액을 말하죠. 여기에다가 요 비율을 곱해주라, 이런 얘기 되겠네요. 해석이요. 그러면 뭐 우리 시험에서는 이런 식으로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러면 예를 들어볼까요? 만약에 이 집이 10억 비과세 요건, 요 조건을 다 갖췄는데 얘가 얼마냐? 다 갖췄는데 얘가 양도 차익이, 그러니까 매수가액은 10억이 되고 그 다음에 얘가 20억이 됐어요. 20억. 그러면 20억에서 10억을 빼주게 되면 차익이 얼마예요? 10억이죠? 10억이 됩니다. 그럼 10억에 대해서 과세라는 것이 맞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 몽땅 다 과세하면 세금이 너무나 부담이 커지는 거니까 여기에다가 12억을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 과세하자, 이거예요. 12억. 그렇죠? 매덕 초과분 12억을 넘는 분에 대해서 과세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12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 양도가액이 얼마일까? 20억이잖아요. 아, 그러니까 20억 분의 얼마에서? 20억에서 얼마? 12억을 차감하면 되겠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8억이 나올 거예요. 8억. 자, 그러면 428, 45, 20, 5분의 2가 되는 거죠. 그럼 54, 20, 네, 40%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10억에 40% 되면은 얘가 어떻게 될까요? 10억에 40% 되면 4억 원이 되겠죠. 얘는 4억 원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10억으로 과세할 것을 4억으로 과세할 수 있다. 그렇죠? 10억으로 과세할 수 있는 것을 4억으로 과세할 수가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비과세 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의 양도차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실제 31일 때 나왔던 문제가 여기 있는데요. 한번 볼까요?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국내 소재 1세대 1주택. 자, 국내 소재라고 표현한 이유는 뭐냐면 해외에 있는 주택은 비과세가 안 됩니다. 그래서 국내 소재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국내 소재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과 그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즉 고가주택만 가지고 31일 때 출제를 했었네요. 그러면 동그라미 1번입니다. 거주자가 2019년 취득 후 계속 거주한 법령에 따른 고가주택을 2021년 5월에 양도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적용이 되느냐? 그럼 장기라는 거는 몇 년이라고요? 맞습니다. 3년 이상이다. 3년 이상이다. 그러면은 19년도에 추정해서 2021년도에 양도한 거니까 19년도, 20년도, 그렇죠? 19년도, 20년도, 21년도, 3년 이상이 안 됐네. 3년이 안 되네요. 그렇죠? 그러면 3년 보유가 안 되는 거니까 적용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가 되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2번입니다. 고가 주택이란 기준 시가 9억을 초과하는 주택을 말한다. 자, 이것이 작년까지는 9억이었습니다만 올해 개정이 돼서 9억에서 얼마로 바뀌었다고요? 12억으로 바뀌었다고 그랬었죠. 12억으로. 그다음에 기준 시가가 아니라 뭐예요? 실거래가. 실거래가로 12억을 넘어가는 주택을 말한다. 자,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법령에 따른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의 양도가액에서 9억을 차감한 금액이 양도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다. 이게 작년 같으면 이게 맞는 얘기예요. 작년 같으면. 그런데 이 경우에는 3번도 답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개정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공식이 9억에서 12억, 12억으로 바뀌었다고 그랬죠. 그러면 저기 아까 제가 사례화해서 문제 풀어 드렸습니다만 이때 12억 초과분이라는 것은 양도가액 분의 양도가액에서 마이너스 12억을 차감하는 것을 말하겠죠. 요걸 말하겠죠. 해석이요. 네. 2번도 답이 되고 3번 답이 되겠습니다. 4번입니다. 법령에 따른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은 양도차익의 양도가에서 9억을 차감한 금액이 자, 요 부분도 맞지가 않겠네요. 얘는 다 복수 정답이 되겠네요. 그렇죠? 네. 지금은 이게 다 12억으로 다 개정이 됐다고 그랬죠. 차익 계산할 때도 12억, 장특공제도 12억이 되겠죠. 그다음에 5번입니다. 다가구 주택을 구획된 부분별로 양도하지 아니하고 자, 하나의 매매 단위로 양도할 수 있나요? 그럼요. 하나의 매매 단위로 통으로 양도할 수 있죠. 그러면 다가구 주택은 공동주택이 아니라 단독주택이잖아요. 그래서 전체를 하나로 봐서 통으로 양도할 수가 있죠. 그러한 경우에는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봐.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해석을 해서 법령에 따른 고가주택 여부를 판단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따라서 얘는 틀린 것은 2번도 틀렸고 3번, 4번. 자, 이렇게 해서 9억에서 12억으로 개정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그 밑에 105페이지 맨 하단에 1번의 양도차익, 2번의 장기보유 특별공제, 3번의 기본공제. 기본공제는 안분 계산한다, 안 한다? 하지 않는다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3번에 부담부 증여 별표시 2개가 되어 있죠. 자, 부담부 증여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또 해보겠습니다. 자, 부담부 증여. 자, 부담부 증여는 이제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증여를 받는 것을 부담부 증여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 거죠. 자, 부담부 증여는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증여를 받는 거다. 그래서 얘는 그림이 자, 어떻게 되죠? 증여자가 있는 거죠. 증여자가 있고 그 다음에가 수증자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전체 증여가액 이 있고 그 다음에 채무액이 있다. 그럼 채무액을 인수한다는 우리가 의사표시가 있는 거죠. 네, 요 조건으로 전체 증여하기로 한 금액이 있고 그 중에 채무액이 있으면 채무 상당 부분을 인수한다는 의사표시를 가지고 우리가 진행을 하는 거죠.
이런 조건이 있었을 때 이것을 부담보증여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그러면은 이때 우리가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지금 거기 나오는 산식 공식 뭐냐면 양도 차익을 한번 계산해 봐라. 그런 얘기 되겠어요. 양도 차익을 한번 계산해 보자. 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느냐? 한번 보죠. 숫자를 이런 경우에는 숫자를 집어넣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만약에 이것이 1억 원이었다. 증여 금액이 그 다음에가 취득한 금액이 5천에 주겠다. 5천에 주겠다. 그런데 채무액이 3천이 있더라 이거예요. 그럼 5천에 취득해서 1억 원, 5천에 취득해서 1억 원에 증여한 거죠. 5천에 사서 1억 원에 증여했는데 채무가 3천 껴 있는 거야. 그렇죠? 이런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는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그에 따른 필요경비 세 가지를 빼자. 취득가액 경비, 자본적 지출액, 양도 직접비용 요 세 가지를 빼주는 거죠. 지금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럼 이때 양도가액은 얼마가 되겠는가? 양도가액은 얼마가 되겠는가? 그렇죠? 양도가액은 얼마가 되는가? 그럼 양도가액은 채무, 그렇죠? 부담부 증여시는 채무 상당 부분이 양도했었잖아요. 그러면 채무 상당 부분이 3천이죠. 3천. 3천이 양도가 돼. 3천. 3천이 양도가 된다. 그다음에 취득가액은 5천? 아니죠. 5천이 되면 안 돼요. 이거는 5천이 되면 안 됩니다. 5천은 1억에 대한 5천이거든요. 1억에 대한 5천. 즉 5천에 사서 1억에 증여한 거잖아요. 예? 1억에 대한 5천이란 말이죠. 자, 그러면 3천을 양도로 보죠. 그러면 5천이 아니라 요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 자, 그러면은 우리가 5천이 되버린 마이너스. 그러면은 이거를 조정해 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자, 이때 3천이라는 것은 뭐냐면 3천이라는 것은 이겁니다. 1억 원을 증여하기로 한 금액 중에서 증여하기로 한 1억 원 중에서 3천의 비율만큼을 양도로 보자. 이거 3천 비율만큼을. 그러면 30%만큼 양도로 보는 거죠. 그러면 3천이 양도가액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 비율을 양도가액에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취득가액에도 적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취득가액은 우리가 얼마로 돼 있어요? 5천. 그러면 5천이니까 5천에 대해서 곱하기 몇 프로? 30%. 그렇죠? 30% 되겠죠. 그럼 여기도 30% 적용이 되는 거니까 여기도 적용이 되겠죠. 그러면 5천에 30%면 얼마 될까요? 1,500이 되겠죠. 1,500. 1,500만 원이 취득가액이 된다가 되겠습니다. 해석이. 자, 이런 식으로 계산한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양도차익. 자, 그러면 지금 여기는 23의 사례 문제가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요거 한번 풀어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 칠판 보시고 저는 여기를 화면을 보겠습니다. 거저 갑이 2021년 중 아래 국내 소재 상업용 건물을 특수환기인이 아닌 거저 을에게 부담부 증여하고 을이 갑의 해당 피담보 채무를 인수한 경우, 네, 요게 이제 부담부 증여 계약의 성립이죠. 채무를 인수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어줘야겠죠. 그런 상태에서 양도차익 계산 시 상업용 건물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스 라인을 보시면 취득 당시 실질 거래가액이 8천만 원이 되고 취득 당시 진출가가 5천만 원이 되고 그 다음에 증여 시점의 감정평가가 5억 원이 되고요. 상업용 건물에는 금융회사로부터 차익금이 1억 원, 채권채익이 1억 2천만 원, 근저당금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 상증법에 따른 평가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그림을 그리면 증여 시점의 감정평가액이 5억 원이에요. 자, 이것이 5억 원이 되어 있습니다. 5억 원. 5억 원이 되어 있어요. 5억 원. 5억 원이 되어 있습니다. 5억 원. 그 다음에 5억 원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근저당 잡혀 있는 게 채권 최고의 1억 2천. 자, 근저당이. 그러면 차입금은 1억 원인데 채권 최고액은 1억 2천이에요. 그럼 채권 최고액은 뭐예요? 원금이자 다 해서를 말하는 거죠. 자, 이런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할 것인가? 자, 그럼 우리가 금방 알아낼 수 있거든요. 양도가액은 얼마 될까요? 양도가액은 그렇죠. 채무 인수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봐야죠. 채무 인수 금액을. 그럼 얘가 1억 원이 되는 거예요. 1억 원. 그렇죠. 1억 원. 자, 1억 원이 되겠습니다. 1억 원. 그 다음에 취득가액은 이제 따져봐야죠. 그렇죠? 그러면 이 당시
취득당 실거래가 8천이잖아요. 8천. 그렇죠? 8천. 자, 8천 나왔습니다. 8천. 그럼 8천에 취득한 것을 1억 원에 취득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아까 그 논리에 따라서 이때 우린 1억이라는 걸 금방 알았는데 이거를 다른 말로 해석하면은 이렇게 되겠죠? 5억 원을 증여하기로 했는데 5억 원을 증여하기로 했는데 그 증여하기로 한 5억 원 중에서 1억에 해당하는 비율만큼을 양도로 보자. 이 얘기잖아요. 그러면 5, 20% 그러면 1억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취득가액도 8천이잖아요. 8천. 그럼 8천에 대해서 곱하기 몇 프로? 20%를 취득가액으로 잡아주면 되겠죠. 그러면 5천에 20%가 되면은 5천에 20% 되면 어떻게 돼요? 8, 26, 1600이 되겠죠. 1600 공제를 받는다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1600. 자, 이런 식으로 되겠습니다. 1600. 자,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600. 네. 어쨌든 그 부담부 증여에 양도가액하고 취득가액이 나와 있는데 채무 인수액을 증여금액으로 나눠준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거만큼을 우리는 양도로 보자. 그렇죠? 즉 채무 비율만큼을. 그래서 그 부담부 중에 박스 공식 외울 필요 없습니다. 우린 직관적으로 이해했으니까 직관적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다시요. 증여하기로 한 금액이 있고 그 증여하기로 한 금액 중에서 채무 비율만큼을 양도로 보는 거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거를 양도가에게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취득가에게도 이 비율을 적용해 줘야 된다. 이게 핵심 포인트가 되겠어요. 양도가에게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취득가에게도 이 비율을 적용해야 된다. 이게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 정리가 됐죠? 네. 얼마든지 이렇게 사례화해서 문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가 이제 요 문제는 이제 4번 우리 교과서 우리 교재 106페이지에 가보시면 거기에 4번의 별표시 이것도 우리 자주 나오는 거예요. 바로 2월 과세하고 부당이계산부인. 자, 이거는 그 박스를 통해서 정리가 잘 돼 있는데 요거 가지고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천천히 설명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설명을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이 내용은 이제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기가 증여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중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3자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보셔야겠고요. 만약에 이것이 이따 요 문제가 요 이거 가서 문제인데요. 하여튼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제가 그려드렸던 이 그림을 좀 생각하시면서 문제를 푸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증여자가 수중자에게 뭘 한 거냐? 증여를 한 거예요. 증여. 그리고 양도를 한 겁니다. 그럼 증여 양도했을 때 이 기한이 5년입니다. 5년. 5년. 이런 상황을 말합니다. 그래서 얘는 증여자가 있고 그 다음에 수중자, 그 다음에 제3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증여자, 수중자, 제3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는 거냐?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죠. 여기 증여자 뭐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근데 이때 요 B는 A와 B는 여기는 뭐 남편이에요. 남편.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부인입니다. 근데 요 남편이 취득했을 때는 금액이 1억 원이었는데 이게 이제 증여를 했을 때는 증여가액이 계량 많이 좀 올랐겠죠. 계량 한 2억이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팔 때쯤 되니까 뭐 호가가 한 3억 정도의 거래가 되는 거야. 그러면 만약에 이 사람이 1억 원에 취득을 해서 1억 원에 취득해서 3억 원의 양도를 하게 되면은 이때는 양도 차익이 얼마 됩니까? 2억 원이 되는 거죠. 차익이 2억 원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2억 원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내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소중자가 만약에 이걸 증여했다가 부인 이름을 팔게 되면 차익이 1억 원이 되는 거예요. 해석이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2억으로 과세할 거를 부인을 통해서 양도했을 때는 1억으로 차익을 줄일 수 있으니까 세금의 절세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이해되시겠습니까? 무슨 말인죠? 네. 그래서 1억에 사서
2억에 증여하고 3억 원에 우리가 팔았다 이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1억 원에 3억 원이면 2억이 되는 거고 2억에 3억이면 1억이 되는 거죠. 네. 이런 식의 이제 포트폴리오가 되는 겁니다. 저기요. 자, 그러면 국세청이 이걸 인정할 거냐? 안 하겠다는 거야. 그러면 이때는 취득가액을 2억으로 인정하지 않겠다. 1억으로 보겠다. 이거예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즉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보겠다. 이런 얘기예요. 두 번째는 납세 의무자는 어쨌든 수증자 이름을 판 거니까 수증자가 바로 납세 의무자가 되는 것입니다. 수증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는 5년 이내가 됐을 때. 만약에 5년 지나서 5년 5개월 만에 뭐 5년 6개월 만에 6년 만에 팔면은 2월 과세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남편의 양도세 부담을 부인에게 2월 시켜서 팔게끔 하는 제도를 2월 과세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특수관계인은 배우자 간, 이런 배우자 간도 있습니다만 배우자 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직계 좀비 속간, 직계 좀비 속간도 이런 상황이 될 수가 있어요. 직계 좀비 속은 이제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니면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버지가 딸에게 징여 양도하는 거가 여기다 포괄해서 갈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식의 거래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특수관계인도 지칭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증여세를 냈다면 네 번째는 얘는 경비인정을 해준다 이거예요. 경비인정. 원래 경비인정이 안 됐었잖아요. 하지만 2월 과세가 됐을 때는 경비인정을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되겠어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2월 과세. 2월 과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2월 과세. 네, 2월 과세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우리 문제를 보기 전에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문제를 풀어보고 우리 교재 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7, 8 보시고 저는 읽어볼게요. 자, 문제 지문 깁니다. 무슨 민법 문제 같아요. 그렇죠? 자, 소득세법상 호주와 갑이 2015년 1월 20일에 취득한 건물 3억 원. 아, 연도가 2015년도네요. 2015년도 1월 20일. 자,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보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그 당시 금액이 3억 원이에요. 3억 원이었다. 그런데 2019년 3월 5일자로 2019년 3월 5일자. 그렇죠? 2019년 3월 5일자로 얼마가 됐을 때 징여했습니까? 얼마예요? 그렇죠? 8억 원. 시가 8억 원에 징여한 후 2021년도 5월 20일 날에 병에게 10억 원에 양도했다. 예. 10억 원에 양도했어요. 10억 원에 양도했습니다. 10억 원에.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10억 원에 양도하였다. 그럼 만약에 8억 원의 징여를 받아서 10억 원에 양도하였다. 그러면 요거는 2019년도 3월 5일 날 징여를 받은 거죠. 그러면 19년 3월 5일 날 징여 받은 상태에서 21년 5월 20일 날 양도를 한 겁니다. 그러면 요 기간이 5년 이내가 돼야 한대요. 되죠? 징여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 양도가 되는 거잖아요. 해석이. 맞습니까? 징여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 양도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때는 취득가액을 8억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얼마로 보자? 3억으로 보자 이거예요. 3억으로. 그러면 8억에 10억이면 2억의 차익이 생기지만 3억에 10억이면 7억이 되는 거니까 2월 과세 적용하려고 하겠죠. 그렇죠? 자, 이런 선상에서 문제를 풀어보자. 그러면 여기 칠판 보시고요. 자, 저는 화면 보겠습니다. 1번 납세의무자는 갑이냐? 자, 여기서 납세의무자는 증여자가 아니라 수증자가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 지문에서 우리가 수증자가 갑에 의뢰해요. 여기가 갑이고 여기는 제가 A로 썼지만 여기가 갑이고 여기가 뭐예요? 여기가 을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뭐예요? 병이 되죠. 병. 그렇죠? 갑을 병이 되는 거잖아. 그러면 을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을. 그 다음에 2번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장기 보유 투표공제가 되느냐? 장특공제가 되나요? 장특공제가? 네. 장특공제가 될 수 있죠. 왜냐면 취득 시점이 이때가 되는 거니까 2015년 1월 20일이니까 양도가 되면 3년 이상 보유가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3번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은 8억 원이다. 8억 원이 아니라 3억 원이 되겠죠. 그 다음에
4번 을이 납부한 증여세는 세액공제냐? 얘는 원래 경비공제가 안 되는데 경비공제 해주겠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갑과 을이 연대하여 납세문 지느냐? 연대 납세문가 있다 없다? 없다. 그렇죠? 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때는 취득 시점이 2015년 1월 20일이 되니까 양도가 되면 3년 이상 보유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제 혜택을 볼 수가 있다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 자, 그러면 우리 교환을 봅니다. 106페이지 보시면 박스 증여지산의 2월 과세. 자, 납세문자가 누구라고요? 증여받아 양도한 배우자 또는 직기존비속 써놓으세요. 수증자. 그렇죠. 수증자 써놓으시면 되겠죠. 수증자. 그리고 적용자산은 토지, 건물, 이용, 회원권,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그러니까 모든 자산이 아니라는 거죠. 모든 자산이 아니라 부동산, 회원권, 분양권 같은 거. 그렇죠. 자, 그다음에 증여자, 수증자 관계가 배우자나 직기존비속만 들어갑니다. 형제자매는 여기 안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부담감수 여부를 묻지 않는다. 그 다음에 양도일까지 기간은 5년이고 기납부된 증여세. 원래는 일반적인 증여세는 일반적인 우리 필요경비에서 상속세라든가 증여세는 증여세는 경빈정이 안 돼요. 그렇죠? 경빈정이 안 되는데 단 2월 그렇죠? 단 2월 과세가 적용이 되는 증여세 2월 과세 적용 시 증여세는 경빈정을 해준다. 이 얘기가 되겠죠. 그냥 상속세 증여세는 경빈정이 안 되는데 2월 과세에 따른 적용 시에는 증여세가 인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경빈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증여자 수증자의 연대납세무 연대납세가 있느냐 없냐 얘는 연대 책임이 없다. 예, 없다. 2월 과세는 없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가 부당예산 부인이 있는데 자, 요 부분은 우리가 다시 차후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자, 설명할 것들이 있으니까. 자, 어쨌든 2월 과세 다시 한번 보면은 남편이 부인에게 아버지가 아들 딸에게 증여 후 양도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그렇죠? 자, 이것이 우리가 2월 과세예요. 그런데 납세문자는 수증자가 된다. 그 다음에가 증여세 낸 것은 경빈정이 되고 그 다음에가 원래 안 되는 거지만 그 다음에 취득가액은 수증자의 취득가액이 아니라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보자. 이게 포인트가 되겠죠. 그리고 5년 이내가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 그 박스 밑에 보시면 적용 제외 동그라미 1번, 2번, 3번이 있는데 그 1, 2, 3번이 바로 뭐냐면요. 적용 제외다 옆에다 쓰세요. 뭐라 쓰냐면 5년 이내일지라도 2월 과세 적용을 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5년 이내일지라도 2월 과세 적용을 하지 않겠다. 5년 이내일지라도 2월 과세 적용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메모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월 과세를 안 한다는 거니까 즉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보지 않겠다. 이런 얘기 되겠죠. 어쩔 수 없어서. 그러면 거기에 첫 번째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것이 양도했을 때 원인이 수용된 거예요. 수용. 예를 들어서 수용됐다. 요 원인이 수용이에요. 수용이 된 겁니다. 수용. 그럼 수용은 여러분들 자발적 처분입니까? 비자발적 처분입니까? 비자발적 처분이죠. 어쩔 수 없이 수용당한 거예요. 야, 이거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자, 이런 논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년을 못 채워도 봐주겠다. 자, 두 번째는 비과세 주택입니다. 즉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이에요. 그러면 어차피 비과세 대상이 되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세금을 많이 낼 거냐 적게 낼 거냐에 대한 문제의 의사결정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2월 과세가 안 되는 것이 2월 과세 적용되는 것보다도 더 세금이 더 많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가 있냐?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요 사례에서는 시간이 갈수록 금액이 커진다로 가정한 거예요. 그렇죠? 얘가 1억이 되고 2억이 되고 3억이 됐다. 이렇게 봤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지금 뭐 집값 같은 경우가 뭐 거래 활성화 될 줄 알았는데 대출 금리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거꾸로 우리가 지금 거래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1억이 2억이 되고 2억이 3억이 될 줄 알았는데 얘가 7천으로 떨어지더라 이거예요. 7천으로 떨어지더라. 어? 그러면 이때는 2억에 3억이면 1억이 되는 거고 7천에 3억이면 2억 3천이 되는 거 아닙니까? 7천이 되는 거고 이건 2억 3천. 그렇죠? 2억 3천이 되는 거예요. 그럼 오히려 2월 과세를 하게 2월 과세 자 2월 과세 적용을 갖다가 하게 되면 2월 과세 적용을 하게 되면은 1억에 3억이면 2억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7천에 3억이 되면 2억 3천이 되는 거야. 오히려 얘는 2억 3천이 되는 거고 얘는 2억이 되는 거니까 차익이 더 크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누가 더 커져요? 2월 과세 안 하는 2월 과세 적용을 하지 않는 이 케이스가 더 세금 많아지겠죠. 맞습니까? 자, 바로 이런 점이에요. 이랬을 때는 2월 과세 하지 말자. 이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 2, 3번 바로 거기에 해당된다는 거. 요 내용까지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해서 이번 시간에는 2월 과세에 대한 내용까지 정리해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부당행위 계산부인. 이 부당행위 계산부인도 자주 시험에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좀 내용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잠시 뒤에 여러분들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